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입니다. 예, 오늘은 김용민 국장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때를 예비하고 사실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강철 체력 김용민 국장 몸이 좋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죽을 병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 국장이 없을 때를 대비한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 이 대타도 사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김용민 국장이 없으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인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미래비동조합 국민TV 조합원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라디오 TV에서 대타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땜빵 전문 방송인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용민 국장이 빠지니까 이게 안고 빠진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안고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서영석 이사장님과 제 조합은 별로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예, 서로 별로 썩 좋아라 하는 궁합이 아니고요. 예. 궁합하니까 기분 이상해지니까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저는 진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수요일 날 재보선 선거 있었잖아요. 네. 네. 서영석의 저주 이제 끝났나 봅니다. 네? 서영석의 저주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돈 받고 서영석의 저주를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론칭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도 들어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맞았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됐고요. 이제 더 이상의 서영석의 저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였을 뿐이지 다 어떤 일에든 이유가 있는 법이죠. 야당의 참패는 실제로 인정하기는 싫었지만은 예상돼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하지만 40%대입니다. 과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을 하고 촛불 집회 때문에 주저앉았을 때의 지지율, 물론 이제 중간 지점을 없앤 네모양 지지율, 잘한다, 못한다, 아주 잘한다, 아주 못한다, 이 네모양으로 물어봤던 결과여서, 모르겠다가 없어진 그런 결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한때 7.8% 지지율을 기록한 적도 있어요. 그게 막장인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40%대의 지지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 중에서 4사람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40%대에 달하는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으면은 실제로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60%의 국민들의 투표율이 한 10%대라면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 의사가 표출될 기에는 전체 유권자 6%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에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50%가 나온다면은 실제로 20%의 지지율을 보이는 겁니다. 20과 6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6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과거 정권의 지지율 낮은 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미천이라고 볼 수 있는 영남 그리고 고령층의 투표율은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 제 연배들이 있죠. 55년생, 56년생,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전후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뭔가 전쟁의 그 참화가 어느 정도 가신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을 많이 놓습니다. 이게 뭐 인류의 생존 유전자에 각인된 그런 본능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때 애들 많이 낳았어요. 저희 자랄 때 보통 5형제는 기본이었습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의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60대 중반까지 이 세대를 말하자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던 시기를 지나쳤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투표율도 매우 높고 특히 이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조기 퇴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일은 없어요. 놉니다. 다만 젊었을 때 피땀 흘린 그 대가로 먹고 살만한 한 이런 계층들이 전부는 다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대거 쓸려 나오는 한 결국은 나머지 60%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선거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하는 겁니다. 과거 정권은 항상 재보선에 큰 선거 중간에 치러지는 재보선은 항상 여당이 불리한 선거였는데요. 그 신화를 깬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비밀은 결국은 그 굳건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 갔는지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잘 모른다라고 국민들 앞에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병헌이를 못 잡는다고 공개적으로 3번이나 왜 못 잡느냐고 하던 그 시기에 이미 유병헌은 죽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이런 시스템의 공백과 부재, 무능이 드러난다 손 치더라도 굳건히 지지하는 40%가 존재하는 한 결국은 재보선의 여왕이 또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60%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들여오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선거의 승패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인데 이미 이제 잘못된 정치 실험으로 끝나 퇴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결국은 60%를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던 거죠. 사실 선거 기간을 반추해 보면은 저 자신만 하더라도 크게 선거에 흥이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실 뭐 야당이 선거에 이긴다 한들 저한테 월급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놈이 저한테 떼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저 지리멸리한 야당에서 뭔가 자리를 하나 줄 것도 아니고 저한테 들어오는 혜택은 전혀 없어요. 사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열심히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이타주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음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무 대가도 없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쪽에서는 대가가 없이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보선에서 SNS에서 밀려서 나경원이 그때 자빠졌다라는 결론을 얻은 이후에 그래? 자발적으로 안 하면은 돈 주고 하면 되잖아. 시스템을 하면 되잖아. 해서 나온 게 바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입니다. 그리고 국정원만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니까 가장 많은 재원 인력을 갖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쪽은 대가 없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정선거를 했던 건데 이쪽은 대가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명이고 결국은 야 야권에게 희망이 있다. 얘들을 좀 밀어주면은 야 박근혜 정권의 무한 독주를 저지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은 국회도 바꾸고 혹은 정권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정치를 못한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박근혜 정권과 같은 막장 정치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건데
저만 하더라도 뭐 의무적으로 내가 뭐 SNS에서 나름대로 또 나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일 정도만 한다라는 식으로밖에 못했거든요. 이건 결국은 안철수, 김한길로 대표되는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만큼 뭐 예. 패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어제 그 뉴스케이 다 보셨나요? 뭐 어떤 뉴스케이를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설명을 하세요. 아니 어제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은 새누리당 그 의원총회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뭐 거기는 거의 뭐 잔치집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 주로 시 청취자층이 워낙 이제 야권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장면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나온 그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 중에서도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발언, 뭐 노숙자 발언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진상규명이라는 그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이완구 그 대표는 피해자 지원이라는 측면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총회 현장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정말 재보선 결과를 통해 등에 업고 이제는 앞으로 더 늘 말씀하시는 그 후한무치한 상황을 더 잔치 벌이듯 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 패배의 원인은 이제 아까 설명한 그 정도로 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건 이제 후유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야권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박근혜 정권과 여당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잘못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얘기해서 적폐를 해소하고, 향후 뭐 그런 사고라는 것은 항상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난관리체제를 제대로 정비함으로써 최소한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재난관리와 관련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금쪽 같은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야말로 생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뭐 보상을 받으면 뭘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한참 자라나는 그 눈 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겠으며 그리고 뭐 무슨 이상한 그 문화일보에 실렸던 그 정체불명의 유령 광고에서처럼 무슨 대학 특례 입학을 해가지고 한들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 죽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가 받겠습니까? 요즘 그리고 그 다른 고 학생들의 학부모 정도 되는 세대들이면요 애도 한 명밖에 잘 안 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의사자로 해달라, 돈을 수억을 달라고 한다, 이런 흑색선전을 광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주류계층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게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을 입법에 달라는 청원을 했던 유가족들과 그런 시민단체의 제일 목표입니다. 이제 그걸 내걸고 사실상 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때 당시 선거 때는 완전히 후한무치하게는 못 나왔습니다만은 대충 뭉개려고 하는 그런 새누리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새누리당이라도 봐라.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뭔 까는 소리 하고 있어. 끼어들어가. 노숙자 같은 인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저러다가 지들이 언젠가 폭발해서 자폭해서 되지지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새누리당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투표 안 해서 새누리당을
그렇게 많이 당선시켜주고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이긴 것처럼 보여줬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만약 거꾸로 11대 4가 됐다면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망을 해야지 새누리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행위가 윤리도덕적으로 옳으냐? 전혀 그렇지 않죠. 늘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새누리당은 무슨 일을 해도 그 도덕적 판단 기준의 기준점이 매우 낮아지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윤리도덕적 판단 기준의 기준치가 높아지는 이런 폐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 자업자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것도 우리 자업자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되는 것은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 자업자득 해가지고 자폭하고 말 겁니다. 새누리당이 근데 몰라요.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뱀처럼 교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 18개월 정도 선거가 없는 틈을 타서 오만방자하고 온갖 지랄 연병을 다 하다가 나중에 선거 때 가면 또 몸을 낮춰서 살려주세요 하면 또 자기들을 찍어줄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벌써 한두 번 쏘갔습니까? 또 인간들, 국민들 다 쏘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아마 새누리당에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또 속고 또 속는 국민들 나는 아니야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선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재보선 결과에 절망하신 분들이 새누리당과 어쩌면 같은 이유에서 한쪽은 절망하고 한쪽은 환호를 내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참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말하자면 징조인데요. 사실 특정한 사안,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죠.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안을 제대로 파헤치는 것이 이 정권에게 불리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이 된 것뿐이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그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난 단편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우선 그 설령이 뭐 20년 30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명박이가 법을 개정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선주들하고 그 정치권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온갖 위험한 것들도 다 눈 감아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승객들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짐을 실어서 조그마한 변침에도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그런 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했던 그 시스템의 부재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다 손 치더라도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대면 보고를 받지 않고 전화로만 대충 보고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인간이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고 난 모른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부재들 그다음에 그 이후 그 수사에서 보였던 박근혜 찬양 방송들의 이 말하자면 시선 돌리기 사실 뭐 유병헌 세월호 선주인 유병헌을 잡아서 구속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면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 빈번해서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난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패구조 속에서 딱 한쪽에 있는 그 선주청만 잡아가지고 이 사건이 해결될 리가 없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헌만 잡으면은 이 사건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박근혜에게로 쏠리는 그런 책임을 갖다가 책임에 몰리는 그런 시선들을 분산시키려는 의용방송들의 그런 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죽은 유병헌을 유병헌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에 구속영장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신청을 하면서 검찰에 남겼던 그 희대의 명언들 유병헌에 대한 동선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조만간 체포할 것이다. 이미 죽은 이틀 뒤에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는 유병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검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이 총체적인 결국 무능과 부패구조가 결합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병헌 하나로만 몰려고 했던 그 언론들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참 우리 사회 적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걸 어느 하나를 잡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긴 들죠.
근데 이제 결국 선거에 지고 선거에 졌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어쨌든 간에 투표율이 낮았어였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였건 아니면 박근혜 정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의사를 담을 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아닌 것으로 판단했건 뭐 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승리자들의 오만인 거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새누리당의 승리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오히려 그런 심판적 성격이 더 강했다. 그리고 사실은 선거 전부터 그런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차라리, 제대로 야당이 패배를 해서 야당이 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시 정비를 좀 할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도 예단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그 야당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당이 거듭나길 바란다. 이런 또 바람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말에는 뭐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은 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심판이라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정한 일을 추진해가는 주체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 옆에 곁다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심판을 내리지는 않아요. 결국은 여당과 정권을 심판했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만은 항상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야당을 심판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결국은 이제 언론들의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을 심판한 건 아닙니다. 야당은 외면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당을 지지해서 야당을 당선시켜준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를 혁신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야당은 항상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들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함께 가는 정당이라는 뜻에서 여당이라는 말을 써요. 여라는 건 같이 간다는,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야라는 것은 들판에 서서 지랄병을 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야당은 견제고 여당은 책임을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쪽을 심판하는 것이지 견제하는 쪽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선거에서 건투시합에서 A와 B가 싸우고 있는데 점수를 A와 B의 점수를 매겨야지 심판에다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심판도 불공정하게 하면은 뭐 점수를 매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야권이 워낙 제대로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판을 갖다가 그냥 경고를 준 그런 격이 돼서 야당을 심판했다는 말도 나오긴 나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심판했다는 이야기는 여당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야당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야당 심판론으로 몰아감으로써 여당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이제 이른바 박근혜 언론들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야당을 유권자들이 외면했다. 이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야당을 외면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고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야말로 어떤 짓을 하든 지지해줄 용의가 있는 강력한 지지 계층을 거느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여당이 이길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뭐 야당을 외면했건 아니면 유권자들이 야당을 심판했건 아닌 말로 야당은 그야말로 거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제 행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오늘 8월 2일 토요일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김용민 PD 대신 저 아나운서 문희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PD가 사실 저랑 동갑인데요. 제가 지난해 4월 1일 첫 방송을 하면서부터 김용민 PD를 처음 만나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짠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좀 역량이 되면은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김용민 PD가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 능력이 뛰어난 부분들은 사실 좀 약간 대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독보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롯이 혼자서 1년 넘게 껴안고 가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을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옆에서 늘 짠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PD가 항상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이 도전이 결코 의미 없는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이 도전을 자기는 성공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에 굉장히 불탔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옆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였지만 늘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용민 PD와 함께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께서 우리 김용민 PD에게 좀 더 많은 응원, 격려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용민 PD가 개인적으로 서영석 이사장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서영석 이사장님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좋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물정 씨한테 얘기를 해.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정말 왜? 막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서영석 이사장님의 장점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정도 연세 되신 저 어르신이 저렇게 인간적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언제쯤 그런 거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만 보면 거의 욕만 하시기 때문에, 예. 아니, 욕만 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특별대우하는 줄 알아요. 특별대우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예. 자, 이제 김용민 국장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 얘기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용민 국장도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할 겁니다. 사실 이제 육체적인 피로는 정신적인 피로가 겹칠 때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은 결국은 뉴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뽑고 그리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출자금도 상당 부분 까먹은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매우 많은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비롯이 됩니다. 물론 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그야말로 도덕군자형 경영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도덕군자형 경영 절대 바라지 않는 사람인데 미디어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일반적인 형태의 경영을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도덕군자형 경영이 결국은 이기고 결국은 생명력이 길다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아주 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도덕군자형 경영 중에서 가장 백미와 앞거는 뭐냐. 그중에서도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이게 작년 3월 3일 날 창립총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4월 달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조합비는 작년 4월부터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름이 국민TV 아니냐. TV를 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받아놓고 TV도 안 하면서 어떻게 조합비를 받느냐라는 이 도덕군자형 경영이 결국은 1년 동안 조합비를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죠. 저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로 했으면 모르지만은 국민TV를 해놓고 TV는 안 하고 라디오 하면서 돈 내놔라 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는 데 대해서 논리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경영적으로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죠. 돈이라는 것은 내고 싶을 때 빨리 걷어야지 세월 지나면은 생각이 바뀐다.
네, 그러나 이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이야기에 반발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수긍을 하고 그렇게 왔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4월 들어서 TV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합비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합원 숫자는 27,000명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11,000원 이상 조합비, 월 조합비를 내는 사람의 숫자는 한 7,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나가는 돈은 거의 뭐 2억 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이런 건데 조합비로 들어오는 건 7천만 원밖에 안 되면 그 회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다행히 그 사이에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11,000명 넘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려면 2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숨통이라도 좀 트이려면은 15,000명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1,000명 넘었어요. 물론 뭐 빠르게 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뭔가 이 축소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뉴스케이는 제작비로 나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 뉴스케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사람 많이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작비 안 들거든요. 반대로 라디오는 인건비는 적습니다. 대신 제작비가 많이 나가요. 근데 인건비를 줄이기는 경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감봉하거나 감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영에 책임이 있는 우리는 뭐 이제 이 상임이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상임이사에다가 이사장까지 다 해먹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뭐 빚져놓게 살고 있죠. 네. 라는 것은 농담이고 제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민주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국장들이 결국은 일반적인 회사의 그 이사급에 해당하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니들이 책임져 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실무국장들이 이제 감봉을 선택했습니다. 30%. 뭐 그것뿐만 뭐 등등등등 뭐 빼고 다음에 특히 그 임원들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강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최대한 가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뭐 좀 줄이고 이제 남은 거는 딱 라디오 제작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제작비를 대폭 줄이는 이런 이제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라디오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김용인 국장의 생각이 참 심사가 복잡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전부 조합원들이 월조합비를 안 내서 생긴 일이야. 근데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네. 라디오 제작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그 드리면. 부분 얘기해 줄게요. 네. 이게 미디어 협동조합의 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지. 그렇죠. 실제 지상파 라디오, 뭐 TV까지는 갈 것도 없고 TV는 한 프로 제작비가 이게 한 번 방영되는 한 프로 제작비가 한 달. 국민 라디오 제작비와 맞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보다 그렇죠. 서너 배 더 많은 경우도 많고 물론 조금 적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시사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건비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뭐 지금 액수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충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조합원들은 우리 매달 발표되는 그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 대충 얼마인지 짐작이 가요. 얼마라고 딱 특정은 안 해놨습니다만은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면은 사실 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 하루에 18시간의 그런 대로 품질이 있는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인력을 하는데 비하면은 미숙한 점도 많이 있고 특히 인터넷이다 보니까 방송 사고도 작고 인터넷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로 가면은 송출 사고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네. 예. 이게 전파로 가면은 그런 사고 일어날 리가 없는 것들이죠. 이제 하여튼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완전히 고품질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상파의 그 막대한 제작비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투입대 성능 비교로 봐서는 아주 초고품질인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은 절대 과다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데서 제작비 10분의 1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요 몇 달 말하자면은 그 늦게 시작한 조합원들의 조합비 내는 속도 이걸 이제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보고 미니멈 6개월 동안을 이제 버티려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삭감하든가 아니면 뭐 이런 방식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덩어리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라디오다 보니까 라디오가 그 대상이 돼서 뭐 어느 정도 말하자면은 이제 좀 비용을 줄이는 그런 경쟁은 불가피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방금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큰 돈 드는 거라고 여기서 또 깎느냐 이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김영민국장 저런 불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김영민국장 존경할 만해요. 이게 우리가 이 몇 달을 버티기 위해서 방송 제작비를 좀 삭감하는 데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우리 강철 체력의 우리 김용민 국장을 조금 다소 필요하게 만들지 않았나. 참 제 탓입니다. 제가 뭐 아주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영 능력을 가져서 외부에서 뭐 자금들 착착착 끌어오고 이렇게 뭐 조합원들에게 마술을 쫙 부려가지고 자, 내 CEO 구원파 교주처럼 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저희 무능이고 저를 질책해 주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뭐 지난주에도 아마 김영민 국장은 메일도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들이 뭐 우리의 실상도 알리고 저부터 시작해서 제만 맨날 보내면 또 식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출자금이나 조합비 내달라고 우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만 이런 이제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빠르게 뭐 해달라 안 해도 우리 책 보면 알잖아요. 전 이제 특히 협동조합 게시판 들어가면서 가끔씩 좀 가슴 울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직원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노사에서 사측입니다. 그래서 노측, 즉 직원들에게 뿌리게 갈 수 있는 어떠한 요구도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겉으로는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같이 그런 마음을 알고 진짜 좀 뭐 아시겠지만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잘 알겠지만 제가 실무국장들에게 일을 다 맡겨놓기 때문에 특히 그 직원들하고는 개별적 접촉을 거의 안 합니다. 네. 오히려 부담을 느낄까 봐서. 그래서 전혀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협동조합 국민TV가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눈물 나도록 고맙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또 조합원들이 이게 뭐 피자를 갖다가 쐈어요. 뭐 쏘면 뭐 돈도 개인 부담으로 따지면은 많습니다만은 큰 돈 아니거든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셔야죠. 서영석 이사장님 팬카페에서 쏘신 거잖아요. 조합원들입니다, 다들. 예, 조합원이시지만 예, 서영석 날다 팬카페 회원분들이죠. 뭐 조합원들이죠. 저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사소한 일이지만은 이게 우리들의 말하자면 임직원의 뒤에는 조합원들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환기시켜 줌으로써 자칫 위축될 수도 있는 월조합비 내는 사람들 속도가 이렇게 마음만큼 늘지 않을까 위축될 수도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게시판에 이제 조합원들 위에는 들어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보면은 이미 1년치 서납한 분들이 또다시 월 11,000원씩 내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줄을 잇고 있고 심지어는 11,000원씩 냈는데 1+1 운동을 하자. 아니 뭐 사실 2만 명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미 내고 있는 우리가 플러스 1을 하면은 금방 2만 명 수준이 될 것 아니냐.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있고 아마 이런 또 저야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게시판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또 게시판 매니아 우리 김용민 국장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뭐 방송 후기 올라오는 것들도 일일이 다 읽어보는 사람인데 다 알죠. 그래서 김 국장께 사실 뭐 그동안 1년 동안 하루에 거의 뭐 한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새벽 나와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 반복했으니까 진짜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네. 좀 쉬고 사실 일단 휴가를 갔으면 좋겠는데 또 경영국장 휴가를 갈 수가 없어. 김용민 PD가 하는 일이 대체 불가능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이사장님. 어떡하죠? 그래서 그래도 휴가를 가야지. 뭐 예. 정치 토크도 뭐 문희정 씨하고 하면 되지 뭐. 미디어 토크 누구하고 하냐 근데. 또 그것도 문희정 해야 되겠구만. 아니 민동기 선배랑 서영석 이사장님 하시면 되잖아요. 미디어 토크. 그 궁합 괜찮은데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사장이라는 점은 뭐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합원을 늘리는 문제. 이건 저는 이제 하늘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과거와는 달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는 출자금만 내면 조합원 됐어요. 이제는 매월 11,000원 이상 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매월 11,000원씩 낸다는 거예요. 돈 11,000원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1,000원짜리 일 한 장 있으면 11,000원입니다. 아니 뭐 1,000원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 일 한 장만 있으면 11,000원 되는데 큰 돈 아니다 싶지만은 그거를 매달 낸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방송 듣다가 뭐 특히 정치적인 시사를 다루는 방송에서는 100% 자기 마음에 맞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은 신경질을 갖다가 버럭 내면서 여기 안 내! 해가지고 저기 CMS 계좌 이체 끊어버리면은 다시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후원이나 뭐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뭐 저기 그 조합비를 내고 월 조합비를 내면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박근혜 정권 보통 정권이에요. 뭐 이런 분들 가끔씩 계세요. 그러면은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신다면 일회성 후원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후원에 의존하는 그런 조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인터넷 10년 동안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결국은 이 방송이 내가 11,000원씩 내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걸 만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조합원의 숫자가 과거만큼 그렇게 팍팍 늘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데 지금 다 죽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뭐 하루에 한 20명, 30명씩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중요한 사실이죠. 네. 자, 이걸 하려면은 결국은 TV 방송도 확대를 하고 라디오도 더 고품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TV는 뉴스K를 일단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미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숙련도를 더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뉴스K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문제는 방송 시간을 이제 늘리는 것만 남아 있는데요. 이거 다 돈하고 연결된 문제입니다. 라디오도 품질 높이려면요 투자 없이 안 돼요.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이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항상 기적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상시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더 좋은 진행자들을 더 좋은 대우로 모셔오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하고 계신 외부 진행자들 여러분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페이를 굉장히 조금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 방송과 비교를 하면은 반 정도밖에 안 받으시고도 국민 TV에 와서 국민 라디오에 와서 열정적으로 방송을 해주신다는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뭐 준조합원들이에요. 실제로 네. 조합원인 경우가 많고. 그렇죠.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한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내 용역을 팔아서 내 서비스를 팔아서 그 대가로 사실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방송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그 아나운서로 공채 모집해가지고 그 초년병 때 배울 때는 월급쟁이지만은 프리를 선언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일종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능력에 합당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들 다른 데 가서 방송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죠.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안 받아주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국민 TV, 국민 라디오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너무 무지한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결국은 조합원과 같은 심정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돈으로도 그리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절충점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점들은 이제 조합원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윤아범님께서요. 서 이사장님 월 조합비를 높이는 게 좋을까요? 증자하는 게 좋을까요? 협동조합 운영에 어떤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둘 다 하고 싶지만 살림이 빠듯해서 아마 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안 이제 돼. 이런 거죠. 예. 뭐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조합비를 늘리면은 이제 이거는 일종의 경상경비로 쓰라는 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부담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출자를 하면은 출자금은 쓰더라도 금액은 남아 있어요. 즉 A 조합은 출자금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저는 조만간 그렇게 긴 시간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 호전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배당을 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측면에서는 출자금을 늘리는 게 좋죠. 그래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을 늘리는 게 이익이고 그다음에 조합의 입장에서는 월조합비를 늘리는 게 이익인 이런 이익의 충돌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걸 권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 네, 그 어느 쪽을 하셔도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도움이 되죠. 겁니다. 그럼요. 예, 예. 우리 블루벨벳님께서 남편분이랑 지금 각각 두구자 증자하신다고. 예, 아이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주골 이선비님께서는 조합원 게시판에 글 한번 쓰실 때마다 후원금 내신다고. 예, 꼭 그것 좀 알아달라고. 아, 그래요? 예. 여주골 이선비님께서요. 이선비님? 네. 그러면서 이제 혹시 그렇게 하면은 따라하는 조합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얘기를 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아유. 본인이 조합원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릴 때마다 그렇죠. 10,000원 후원하기로 했다는 거 홍보 좀 해주세요라고 써주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조합원으로 가입은 했지만 그냥 잘 하겠거니라고 믿고 딱 맡겨놓고 방송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런 분들도 뭐 조합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저희를 믿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방송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무언가 의견을 개진을 해주셔야지 사실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팟캐스트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조합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가 방송이 이제 한 3시간 있나요? 그렇죠? 3시간밖에 없는데. 3시간이죠. 그렇죠.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정치 토크. 그렇죠.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노동과 조호인 세계. 선생이 진행하는 노동과 세계. 예. 근데도 토요일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딱 방송 들으려고 앉아 계신 우리 조합원들. 저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라디오 따로 TV 따로 하지 말고 혼합 편성하면 어떨까요? 라디오 프로 중간중간에 TV 프로를 넣거나 TV 프로 중간중간에 라디오 프로를 넣거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서 혼합 편성하는 겁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미 시작했죠. 지금 라디오 편성 도중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TV 프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TV 프로가 더 나오면은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게 라디오 편성을 없애고 거기에 TV 프로를 넣어서 같이 이제 지금 우리 또 문희정 아나운서 맨날 밤마다 수중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제 TV 스튜디오를 좀 더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이는 라디오도 한번 검토를 하자. 근데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하려면요. TV 스튜디오에서 하든 아니면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하든 이렇게 카메라가 한 3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석대 정도가 있어야지 화면이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더 잘 하려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ENG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또 비춰주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라고 할 수가 있지 뭐 무슨 아프리카에 혼자서 하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라고 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그런 실험을 한번 했다가 중단했던 것도 결국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월 조합비를 받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방송인데
아프리카의 VJ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비디오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면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결국은 우선 저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다가 제가 했었죠. 이제 중단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하려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비싼 카메라 세대는 있어야 되고 또 더 잘하려면은 움직이는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지금 당장은 무리고 최소한 한 2, 3개월 이상의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방금 그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영님. 이 얘기 뭡니까? 좀 제대로 된 닉을 좀 올리세요. 이님이 얘기하다시피 그 편성은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라디오를 뭐 따로 18시간 하는 게 아니고 라디오 프로 중간에 TV가 치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 시간이 다 TV 프로가 되면은 그때 라디오를 독립시킬 생각이죠. 네.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왕싸가지님께서 월 시청률 2년치 납부했는데 서영석 이사장님 호소할 때마다 2년치 더 선납해야 하나 갈등하게 된다고. 아니, 이게 우리 왕싸가지님이 뭐 2년치 더 선납하시겠다면 절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개인의 희생도 물론 감격스럽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고맙게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려면은 결국은 조합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뭐 더도 덜도 말고 11,000원씩만 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네. 그게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왕사가지님 같은 열혈 청취자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한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선납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 저희들이 어려울 때 사실 3,000명이 선납 안 해줬으면요. 이번에 우리 굉장히 어려운 경영 위기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 선납하신 분이 매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그 비상 경영을 미리 선언을 하고 사실 비상 경영을 미리 선언했기 때문에 큰 비상 없이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지금 속도로 보면은 이게 가능했던 건데 결국 어려울 때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들이 11,000원씩만 내주시면 된다. 그래서 왕사가님 정말 감사하고 절대 안 말리겠습니다만은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늘 얘기하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가치 있는 거고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다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어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열혈 조합원들 덕분에라도 저희는 망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든든한 마음도 있고요. 뭐 솔직히 이번에 뉴스K 선거방송이라든지 선거 결과가 개판이라서 그렇지. 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라디오의 품질 이런 걸 보면은 사실 11,000원씩 내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은 아닌 그런 방송이라고 자부는 합니다. 네. 비조합원도 시청료만 매달 납부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그건 매달 11,000원씩 후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를 시청료로 받으려면은 저희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정관을 개정하려면은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출자는 안 했지만 11,000원씩 후원해 주고 싶다 하면은 은행계좌 이체에 신청을 하셔서 매달 11,000원씩 내셔도 저희들이 후원으로 잡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요. kukmin.tv 국민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후원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뿐이지 후원을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그 계좌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상 자동이체 안 하고 매달 11,000원 납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죠? 저처럼 자동이체 안 하고 매달 조합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조합비 내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아니요, 그거 다 포함해서 11,000원 넘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CMS 자동 계좌이체 신청으로 내는 분들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네. 그분들의 숫자는 한 8,000명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한 3,000명 정도는 지난 3개월 동안 은행 계좌를 통해서 매달 11,000원씩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합산을 해서 11,000명이라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건 추정치인데요. 거의 맞을 겁니다. 좀 이제 매달 한 4,500명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뭐 한 이제 6개월 정도면은 한 15,000원 뭐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이 이제 결국은 미래협동조합이 사실 뭐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을 좀 음해하겠다는 사람들의 얘기고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빨라지면은 더 좋은 방송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TV 프로를 확대할 수가 있고 라디오도 지금 불가피하게 좀 뭐 시간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뭔가 좀 비용을 줄이다 보면은 이제 열혈 청취자들은 잘 못 느껴도 일반 청취자들은 잘 못 느껴도 열혈 청취자들은 느낍니다. 이거 조금 요즘 좀 방송 질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 사실 들거든요. 열혈 청취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니즈를 이제 개선하려면 결국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뭐, 가끔씩 듣는 분들을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 프로만, 뭐, 라디오 비평만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김영민 국장의 조간 브리핑만 듣고, 아이고, 아침에 바빠서 안 듣는 이런 분들은 전혀 못 느껴요. 그렇죠. 가끔씩, 예. 과거에 뭐, 문희정의 낭만 음악실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제작비를 축소했구나 그런 느낌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방송 끝날 때까지 듣는 분들은 좀 그렇네 느낌 좀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개선될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MS와 자동이체가 뭐가 다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자동이체가 더 이익입니다. 저희들한테는. CMS는 수수료가 사실 빠지기 때문이죠. 근데 왜 CMS를 선호하느냐. 자동이체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전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자동이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선의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다고 보지만은 CMS는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이체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만 주면은 이제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동이체가 제대로만 된다면은 그게 훨씬 낫죠. 근데 자동이체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수료가 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 CMS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 저는 이사장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제가 뭐 이런 전문가라서라기보다는 이사장은 이런 자리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찾아보니까 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머리가 완전 뽕꾸라는 아니고 얘기하면 알아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잡다구리하게 많이 아는 그래서 아무데도 쓸모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데나 또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시어머니가 돼가고 있는데요. 참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빨리 이사장직을 간두려고 그럽니다. 예. 어차피 땜빵으로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도 땜빵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땜빵입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정치 얘기하다가 뭐 말이 이상하게 새가지고 90분 중에서 무려 30분을 쓰는 바람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만은 자, 여당이야 이제 그렇게 지가 그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내 꼴린대로 세월호 특별법 까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노숙자 같은 인간들 국회 앞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니들 관심 있는 건 돈밖에 없잖아. 돈 팍팍 줄게. 이왕구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다가 가세요. 자, 근데 앞으로 또 이제 결국은 야당이 결코 그 김한길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야당이 결코 약한 야당 아닙니다. 역대 야당 중에서 130석의 의석을 갖고 있던 야당은 흔치 않았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전반기 총선 탄핵 직전의 그 총선이 있기 전에 그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은 뭐 아주 막강한 야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입장을 바꿔서 야당의 정통을 잇고 있는 그래서 가끔 10년 동안 집권을 했던 이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130석이라는 의석은 결코 적은 의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30석의 의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의 문제에 이제 김한길과 안철수가 실패했던 겁니다. 김한길은 태생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분이죠. 저도 뭐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당원이 아니었기 한 번도 정당 당원 인증은 없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기울여서 그 디테일까지는 모릅니다만은 김한길이 당의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꿀 때 한 핵심적인 것은 시민 참여를 전면적으로 배제했던 겁니다. 물론 시민 참여하면은 좀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미국이 왜 하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치 자영업자들 정치를 업으로 삶으면서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그런 정당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정당 정치에 안착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 새누리당 보세요. 2년 안에 모바일 정당으로 간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정당의 미래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역행해가지고 김한길이라는 괴물을 당선시켰던 겁니다. 저는 진짜 무슨 공작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니 하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 시점에 그렇게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김한길이라는 그야말로 그 이중대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대표로 앉혔을까? 이거 뭔가 좀 그랜드 디자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였거든요. 뭐 그거야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면은 김한길의 지도력이 사실상 현재 정치에 맞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13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죽을 썼던 겁니다. 그 김한길 진작에 명을 다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안철수를 영입함으로써 그 명을 2달 동안 더 유지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4개월간 유지했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한계를 노정했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떨려져 나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살려면은 지금 대부분 나오는 것들은 인물 위주예요. 자, 그래도 당내 최대 개표가 친노니까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패배는 했지만은 많은 표를 얻었던 문재인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네? 뭐 저는 문재인이 나오든 박정희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거야 지들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당의 구조를. 지금처럼 당협위원장을 뽑는 대의원들도 외부의 시민들의 참여를 일체 배제하고 전당대회에서도 시민들 참여를 배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이게 시민들이 정당에 참여하면은 정치 자영업자들은 불편하지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장에서 나오고 신이 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 노회찬 때도 내가 유심히 봤다고 보니까 정의당이 사실은 이제 좀 시민 참여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일부 보이긴 했는데요. 크게 신명이 나질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시민 참여형으로 만들었다면은 그야말로 동작구 전체가 아마 축제로 변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 투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내 그 제보를 받아서 확 폭로해버릴까 하다가 내가 참았는데 어떤 내 아는 사람의 한 달이 걷는 그 어떤 회사의 사장은 젊은 놈들 투표 안 보내려고 투표장에 안 보내려고 동작구에 있어요. 아니 물론 동작구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전부 다 동작구에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몇 명 있나 봐요. 그 해야 될 투표하면은 박근혜한테 누가 된다고 아침부터 출근시켜가지고 저녁 8시 넘어서 퇴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듣고 진짜 화이바가 확 돌아가지고 가서 그냥 아구창을 돌려버리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돌려도 괜찮아요. 아니 이제 그 친구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는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이 저하고는 다르죠. 그 이외에는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게 물리적으로 50대 60대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업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파워를 갖고 있는 인생 이력성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면에서 20대 30대는 진짜 하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결혼도 안 한 사람들도 다 많을 뿐더러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장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동의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의를 주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물러나야죠. 그래서 물러난 거고, 물론 이제 김한길은 끝났지만은 김한길은 어차피 뭐 차기를 보고 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일생 정치인 하면서 야당 대표 한번 하자는 게 소원이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했으면 됐지. 이제 뭐 야당을 말아먹은 대가는 뭐 알아서 자기가 지불하겠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실상 정치 초년병이 와가지고 김한길한테 이용당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전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진화를 해야 돼요.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외부에서 안 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큰 정당 속에 들어와서 대표라는 실험을 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잘할 수가 없죠. 당연히 김한길 같은 정치판에서 굴먹은 능구렁이한테 이용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계속 당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걸음씩 발전을 해서 저는 뭐 지금 야권에서 운이되는 이른바 잠룡들 중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높습니다. 훨씬 높다 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짠해지네. 네. 박원순 시장 저보다 뭐 2살 많긴 합니다만은 이게 연배는 같아요. 같은 7호학번들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한 해 먼저 들어가고 박원순 시장은 뭐 미리는 잘 모르겠는데 한 해 더 늦었나 봐요. 그래서 양띠더라고. 여하튼 뭐 같은 연배인데 안철수 의원보다도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 생각이 생각나가지고 잠깐 그랬는데 여하튼 안철수 의원은 뭐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연령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다음이 기회가 아니라도 그 다음에도 언제든지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단 본인이 더 하루하루 나아지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지난 4개월간 큰 경험을 했을 터이니까 앞으로 야당의 큰 잠재력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뭐 개개인으로 보면은 그래서 문재인이 나가야 된다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뭐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정당의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좀 뭔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력 지지층들의 요구 요즘 뭐 영어 쓰면 유식하다고 하니까 니즈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그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새누리당은 그런 모습은 오히려 더 보이고 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라고는 그 카피를 냈던 그 조무식이라는 그 양반이 뭐 브레인이라고 그러던데 난 뭐 그쪽 집안 집구석도 이제 현장에 안 나간 지 하루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뭐 들리는 말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 맨날 아니 그 대가리 야 민명도 도대체 뭐하냐 브레인이라면서 맨 그 뭐 심판론 같은 그런 거 갖고 들고 나오고 사람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나이가 들었든 들지 않았든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반성하고 고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살림살이가 펴지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낭독증 중증님께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권과 대권을 묶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걸 묶어요? 당권과 대권이요. 그거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자를 하는 게 좋으냐, CMS를 늘리는 게 좋으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당권과 대권을 묶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분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저는 분리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묶으려면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존재해야 됩니다. 야당이 그렇죠. 당권 대권을 같이 묶었을 때는 양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당에서는 이해창밖에 없었습니다. 이해창이가 빼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김대중에게 뺏긴
그 정권을 찾아오려면은 이해창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해창에게 카리스마를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이해창은 당권 대권을 동시에 지니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물론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은 그리고 그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민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심을 좌우하는 그 언론 메커니즘, 여론 메커니즘에서 항상 새누리당이 우위에 있습니다. 파워맨에서도 그렇고요. 우선 지상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편 그리고 종이신문에서도 한겨레 경향보다는 조중동의 위력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권 대권을 묶어놓으면은 그야말로 완샷에 둘 다 보내버리는 그런 역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뭐 제가 어떻게 보든 말든 간에 그건 당원들의 뜻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당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노평하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브레인도 아니고 브레인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게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원론적으로만 얘기한다면은 CMS를 하는 게 좋으냐 정자를 하는 게 좋으냐의 문제하고 딱 동일한 문제입니다. 네. 그 국민일보에서 김무성이 대선 대권 주자 1위라는 뉴스가 나왔나 봐요. 예, 지금 국민일보뿐만이 아니고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부터 이제 언론 플레이를 말 그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 김무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저는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김무성이 배지를 달기 전에 통일민주당에서 전문위원으로 그냥 그야말로 정치 낭인으로 돌아다닐 때부터 봤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 볼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정호영이라든지 김복동이 같은 사람은 사실 뭐 그 전직 장성이지만은 그때 전두환 때는 맞고 실세로 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완전히 그냥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김무성 전문위원을 봐왔던 저로서는 김무성 웃기게 보입니다. 그러나 뭐 그건 그거고 김무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자질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박근혜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가 사실 그 이명박에 의해서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명박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싸워서 어디서 앞에서 까불고 있어. 야, 이거 뒷져서 해가지고 조져버려. 해서 한 큐에 날아갈 사람이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목에 좀 독사처럼 목을 세우고 뛰어들더라도 아마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이제 그렇게 싸우려면 또 대가 좀 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 경기지사를 했던 김모 씨 있는데 뭐 김문수인데 한 명 있기는 있는데 예. 그 양반은 여당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야성이 많이 없어졌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김무성은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표되고 나서는 완전히 확 낮췄던데 그거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은 뭐 선거 전에 불리하니까 했던 거고 저는 앞으로 김무성이가 대권력이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마 각을 세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부산 경남에서 먹어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산 경남의 민심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선거에서는 이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어요. 부산 경남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정권 재창출 못합니다. 대구 경북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권 분명히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차기 정권으로서 지금 야권에서 운이 되는 사람들 다 부산 경남 사람들입니다. 안철수도 부산 사람이고 문재인도 뭐 부산 비슷한 사람이고 박원순 경남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명백하게 넘어간다고 보는데 그걸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무성이라는 측면. 이게 어차피 김무성이든 뭐 김문수든 뭐 심지어는 정몽준이든 누가 되든 간에 대구 경북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거예요. 왜? 박근혜가 퇴임 후에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 민심이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뭐 또 누가 나온들 김무성이나 나온들
뭐 김문수가 나온들 뭐 호남에서 찍어주겠어요? 여기는 뭐 변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호남과 대구 경북은 이미 변수가 아닙니다. 유일한 변수는 결국은 부산 경남권이고 뭐 수도권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여기도 결국은 작은 축소판이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은 아주 무서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이번에 1위로 올라간 거는 이제 재보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효과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유 어떻든 간에 김무성이가 대표가 된 첫 작품에서 압승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또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무성은 앞으로도 대단히 잠재력이 있고 위에 바른 후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YS가 지금 몸도 안 좋고 한데 돌아가시기 전에 김현철이 물론 과거 뭐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소 문제가 있던 것도 본인에게 해명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충분히 반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야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습니다. 김현철은 뭐 사실상 박근혜 정권과 각을 세우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SNS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서 동작에 출마하겠다까지 얘기했는데 물 먹었어요. 네. 사실 이제 YS가 사는 동네 바로 거기에서 재보선이 치러진 거거든요. 사실은 김현철 공천 줬으면 노회찬 못 나왔습니다. 마치 근원이 공천 주니까 천정배 못 나오듯이. 근데 또 이 도덕주의자들, 뭐 위대협동조합 국민TV는 도덕군자들이 경쟁을 해도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큰 탈 없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호남 사람들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지지 계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하면은 순천골 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군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명분이 있다면은 그 명분에 따라서 다소의 비난이 있더라도 결단을 갖고 몰아쳐가는 게 리더십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왜 김현철을 공천 안 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문재인 의원이 당권 잡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빨리 당권을 잡으면 보수 언론의 표적이 된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당권 대권을 같이 가는 것도 장점이 있고 분리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당권 대권을 합쳐서 뭐 문재인이 당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좋지 않은 언론 환경 속에서 이게 동시 패션으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 당권도 잃고 대권도 잃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게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그 판단은 문재인 의원이 해야죠. 그리고 당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고 당권 대권은 단점이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시도하진 않을까요? 대통령 연임제 박근혜만큼 훌륭한 아바타는 저들로서는 없지 싶은데요. 라고 써주셨어요. 불쏘시개님께서.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개헌은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5년 단임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3김의 야합의 결과입니다. 그게 이제 전두환이 6.29 선언에 의해서 사실상 실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개헌을 해야 되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싸움박질을 했는데 뭐 4년 중임제가 정답이긴 합니다만은 4년 중임제일 경우에는 누군가가 기선을 제압한 사람이 8년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영삼 입장에서는 야 YS가 잡아가지고 8년 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YS 역시 마찬가지 김영필도 마찬가지. 그래서 7년은 너무 기니까 4년은 너무 짧고 그래서 5년 단임제라고 하는 희한한 기구이 등장했던 건데 이런 정치 구조를 택하고 있는 나라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야죠. 4년 중임제로 개헌으로 간다면 아무리 뻔뻔한 정권이라도 자기가 그 수혜를 받겠다는 얘기는 못할 거예요. 지금 뭐 개헌을 하면은 아마 그 부칙으로 이 개헌을 한 당사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 공정한 입장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박근혜 명을 늘려주기 위해서 개헌한다는 게 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지만은 박근혜의 정권을 늘려주는 그런 개헌은 뭐 그렇게 추진한다면은 오히려 박살나죠. 그야말로 밀란에 의해서 무너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모르죠. 뭐 푸틴처럼 할지.
자, 오늘 그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오늘 혼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죽겠습니다. 영민아, 돌아와라. 나 혼자 못 살겠다.